어느 날 호련히 나타난 건축은 없습니다. 수백 년에 걸쳐 묵묵하게 인간의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위해 고군분투해 왔죠. 때로는 자연을 무대 삼아, 때로는 도시를 발판 삼아 변화를 거듭해온 건축. 새롭게 등장하는 건축 기술은 우리의 삶을 또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기술과 함께 진화하는 건축을 만날 시간입니다. 현대의 유행, 어제 다르고 오늘이 다릅니다. 건축 역시 나날이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 덕분에 좋은 집에 대한 로망도 다양해졌는데요. 예전엔 상상할 수 없었던 가능성으로 기대를 불러 모읍니다. 장기적인 어떤 그런 점에서 봐서는 패시브 주택.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안 되니까 모듈러 보고를 보고 있고요. 편리한 게 좋은 것 같아요. 빨리 지는 거. 아무래도 건축비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물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패시브 하우스라든지 아니면 요즘 유행하고 있는 그런 모듈러 같은 쪽으로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 기술은 어디쯤 와 있을까요? 지난해로 거슬러 가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에서 발생한 우한 폐렴의 확진자와 사망자의 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티베트를 제외한 중국 전역에서 환자가 발생하면서 이제 사망자는 41명, 확진자는 1,4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발원지였던 중국 우한. 걷잡을 수 없는 바이러스의 확산에도 놀랐지만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또 있었습니다. 테트리스 게임처럼 순식간에 쌓이는 조립식 병원. 건설업의 혁신을 불러왔습니다. 한번 지어지면 100년씩 가던 건축물들이 이제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단기간 그 수요를 다하는 소비재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강하고요. 기술의 비약적 발전뿐만이 아니라 건축이 가지고 그동안 누려왔던 사회적 역할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병상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그 대안으로 모듈러를 선택합니다. 전국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중환자실 병상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특히 중환자실은 일반 환자들과 같이 섞일 수 없는 코로나 환자만을 위한 음압 중환자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서 저희가 새로 모듈을 짓게 되면 약 30베드 정도의 병동을 새롭게 이용할 수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고요. 이 모듈러 음압 병동 신축에는 패널라이징 공법이 적용됐습니다. 바닥 기둥 보와 외벽 패널들을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으로 옮겨와 조립하는 것이죠. 건물을 박스 형태로 사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상자처럼 쌓는 적층식에 비하면 다양한 크기와 디자인으로도 건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총 33일 정도의 공사 기간이 소요되고요. 통상적인 건축 공법을 적용했다고 하면 두세 달 정도가 소요됐을 겁니다. 당사가 적용하는 공법은 한 60%에서 70% 정도의 공기 절감 효과가 있고요. 이렇게 급하게 짓는다고 해서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전혀 없고요. 더 정밀하게 조립하기 때문에 안전성도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레고의 실사판 같은 모듈러 공법. 짧은 공사 기간으로 건축비를 절감할 수 있고 이동과 설치가 간편한 점도 매력적입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저희 병원이 지금 새로운 부지로 4년에서 5년 후에 이전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 병동을 사용을 하고 그 후에는 그 병동을 분해해서 그쪽 새로운 부지에 가서 병동으로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음압 시설로 사용을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실 모듈러 음압병실은 경북 문경에서 먼저 데뷔 무대를 가졌습니다. 심지어 더 빠른 속도로 완공됐는데요. 코로나19 경증 환자와 무증상 환자 회복을 위한 생활치료센터입니다. 바이러스가 밖으로 새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장비와 걸러진 공기만 내보내는 공기 배출기까지 음압병실로서 완벽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천정에 보시면 요 흰색 테두리 선이 있는데 여기를 기준으로 이쪽에 보시면 요 흰색 테두리 선까지 요게 지금 하나의 병실 사이즈로 보시면 되고요. 요만한 너비의 모듈이 총 15개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 공간, 지상에 있는 공간을 조립하고 만드는 데는 총 3일 동안 모듈러 공법으로 지상에서 조립을 하고 마감까지 다 공사를 했습니다. 환자와 의료진의 동선을 철저히 구분해 병실 내 감염을 차단했습니다. 또 병상 간격과 병실 면적 기준 하나하나 의료진과 협의를 거쳐 설계했습니다. 이 모듈러 병동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지금 비대면 진료가 가장 큰 컨셉입니다. 그래서 의료진들은 이 병실까지 들어오지 않으시고도 환자를 뭐 전화라든가 또 이런 시창이라든가 통해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요거를 저희가 이제 패스박스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은 반대편 의료진 복도에서 의료진들이 의약품이나 뭐 생활 물품 전달문을 넣어드리고 도시락을 전달해드리면 또 저쪽 문을 닫아놓은 상태에서 환자가 문을 여셔서 필요한 약품을 꺼내시면 되고요. 모듈러 음압병실은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재난 시에 환자의 격리와 치료가 용이해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의료시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재사용하고 재활용하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선별진료소 그리고 음압병동 그리고 격리시설 이러한 일련의 그 방역시설에도 이러한 모듈러 건축이 앞으로 이 미래 건축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 건축으로 주목받고 있는 모듈러. 어떤 과정을 거쳐 제작될까요? 먼저 철골로 뼈대를 세우고 6년체 형태로 기본 골격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컨테이너 집과는 사이즈도 다르고 공간 구조도 차이가 납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일반 아파트와 비슷합니다. 기존 높이보다는 한 200 정도를 더 증고를 높여서 개방감 있게 일단 천정을 시공을 하고 안에 공간을 확보를 하는데 주력을 뒀습니다. 공장에서 만들어 배송하는 아파트. 일반 콘크리트 구조보다 절반 이상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이렇게 조립해서 짓는 집이 과연 튼튼할까요? 적층화된 모듈러를 안정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구조 안전성 기술, 내화 안전성 기술 이러한 기술들이 필요하겠고요. 좀 더 시스템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공장 생산 시스템, 스마트 팩토리 기술 이러한 것들이 같이 접목이 돼야 됩니다. 방과 주방, 욕실, 조명과 에어컨 시설까지 마무리된 모듈러는 현장 설치를 위해 이동을 준비합니다. 차에 싣는 것 또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운송할 때 발생하는 차량의 진동과 흔들림에 대비해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집을 옮기는 거다 보니까 또 이 철골조다 보니까 철골의 뒤틀림이라든지 이런 거에가 중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각 길이로 1.1mm에서 1.5mm까지만 허용 오차를 두고 그다음에 적층을 하기 때문에 허용 오차가 넘어가다 보면 이 적층이 안 됩니다. 한 공장에서 태어난 16쌍둥이가 세상 밖으로 나갑니다.
아파트로서의 생을 시작할 목적지를 향해 조심스럽게 이동을 시작합니다. 이제 크레인으로 들어 옮기고 조립하면 1층에 8집, 2층에 8집, 다 해서 16가구의 아담한 아파트가 탄생하게 됩니다. 저희가 한 50% 그러니까 한 반 정도의 공기 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신건축 기법입니다. 이 지구에 적용된 모듈러 주택 사업은 한 6개월 만에 모든 작업이 완료되는, 좀 어떻게 보면 획기적으로 굉장히 공정을 빨리 할 수 있고 또 주변 민원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기획하고 이렇게 설치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공사 기간이 단축되는 만큼 건축 비용이 절감되고 공사 소음으로 인한 주변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는 모듈러 건축 기술. 주택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기술이 새로운 건 아니고 뭐 오래된 건데, 그럼 왜 과거에는 프리팹이나 이 모듈러 건축이 발달하지 않았느냐? 일단 선택 다양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다양하지 않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나는 이런 거 싫어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점점 그 다양한 제품이 만들어지고 선택권이 넓어지면 모듈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대중화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이 한창인 고창의 한 고등학교. 건물이 공사에 들어가면 학생들은 어디에서 공부를 할까요? 티타늄 실버 컬러. 세련된 외관을 자랑하는데요. 이것도 모듈러 건물입니다. 여성과 남성을 그래서 차별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하고 구분하고 빈칸을 채워봐. 이 배려를 위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알겠어? 아무래도 저 건물은 오래된 건물이고 그러다 보고 여기는 이제 새 건물이잖아요. 새 건물이니까 모든 게 새롭고, 화장실 같은 경우도 이 정도의 화장실 주면 거의 호텔급 화장실 주모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당연히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임시로 사용하는 공간이라기엔 기대 이상인데요. 높은 층고와 밝은 조명으로 철제가 주는 차가움과 답답함을 줄였습니다. 지진에도 견디는 내진 설계와 견고한 바닥, 소리를 빨아들이는 단열 벽체는 진동과 소음을 차단합니다. 방음이 잘 돼서 위층에서 뛰어다니든 시끄럽게 하든 이제 아무 소리가 안 들리고, 반에서 수업하는데 이 반 분위기가 잘 조성이 되고 다른 반에 시끄럽다 하더라도 이제 방해를 안 받고 수업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서 좋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새 아파트 들어가는 그런 기분처럼 깨끗해서 아이들도 많이 만족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좋았죠. 학교가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면 사용할 임시 교실이 마땅치 않아 항상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교육 환경을 쾌적하게 바꾸자는 공사인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학생들이 피해를 겪기도 했습니다. 기존의 학습 공간에 전혀 뒤처지지 않는 이런 모듈러 학교를 개발해서 짧은 시간에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모듈러 학교의 그 개발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모듈러 기술 덕분에 학생들의 학습권은 지켜질 수 있었는데요. 필요할 때 금세 지었다 해체할 수 있는 모듈러 임시 교사는 학교 건축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가 이제 100년이 됐잖아요. 어찌됐든 이제 학교가 이제 조금 오래되고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예전 같으면 이제 컨테이너 박스나 이제 그런 데도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이런 기술이 이제 보급이 돼서 지금 리모델링을 이제 전국에 이제 많은 학교들이 그런 걸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최초이고 하다가 보니까 교육청 차원에서도 오기도 하고 개별 학교에서도 오기도 하고. 반년 가까이 머물렀던 학교에서 이제 떠날 준비를 합니다.
올 때 그 모습 그대로 해체 작업도 빠르게 진행되는데요. 그러한 학교 시설들이 또 다시 필요로 하는 그런 학교로 다시 또 활용이 돼서 이전이 돼서 모듈러 시설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짧은 시간 만났다 헤어지는 건축물이지만 오랜 시간 좋은 기억으로 남겠죠. 인구 570만의 작은 도시국가 싱가포르. 특이하고 개성 있는 건축물들이 도시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을 해야 되는 것은 한국도 마찬가지고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분양 대기가 싱가포르에서도 3년인데 그것을 2년으로 줄이기 위해서 모듈러 공법을 더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싱가포르의 오래된 목표고, 이러한 요소 때문에 싱가포르 정부가 이 모듈러 공법을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싱가포르는 강력한 통제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하고 있는 건축 시장은 늘 위험 상황. 때문에 현장 인력을 줄이면서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건축 기술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Today we achieve about 40% of DFMA adoption for most of the projects in Singapore, involving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 projects. And we're looking at pushing this frontier towards a 70% adoption, somewhere between 2025 to 2030. We find that this will increase productivity and in some ways also reduce the time taken to build buildings. 세계에서 가장 높은 모듈러 아파트, 무려 40층에 달합니다. 조립식 빌딩을 40층까지 짓는다는 건 건축 기술에 더해 정부의 강한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50톤짜리 타워 크레인 2대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그것에 맞춰 모듈러를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40층 이상을 지을 수 있었고, 나라가 작지만 트렌드라든지 새로운 기술에 민감하다는 것을 그런 랜드마크, 새로운 건축물, 특이한 건축물을 통해서 반영해서 국가에 홍보를 하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 배경. 싱가포르 건축만의 차별성에 있는데요. 얼마나 창의적인가, 얼마나 친환경적인가. 둘 다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허가가 까다로운 싱가포르에서는 건축물이 될 수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변화라든지 혁신이 가속화가 됐는데, 이 코로나가 그것을 더욱더 빠르게 가속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축물들은 설계, 시공, 조달, 그다음에 운영에 있어서까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상품, 공법들을 계속해서 적용해 갈 것입니다. 독일 남부 발렌하우젠 지방. 신축 공사가 한창입니다.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짓는 3층 건물로는 세계 최초입니다. 5가구로 된 3층 규모의 주택, 임대주택을 시공을 하고 있고요. 총 6주에 걸쳐서 3층 규모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포스트를 설치를 해서 벽체를 한 층을 타설하는 데는 하루밖에 걸리질 않습니다. 마치 치약을 짜내듯 쭉쭉 시멘트를 분사하면 컴퓨터에 미리 입력해 놓은 대로 차곡차곡 벽면을 쌓아갑니다. 1제곱미터 면적의 벽체를 쌓는 데 걸리는 시간 단 5분이면 충분한데요. 사람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합니다. To operate the printer, you need just a laptop, a tablet, or you could also use easily your smartphone. So when I'm talking about two workers on a construction site, one who is caring about the printer,
The other guy is basically doing everything about the material management in the background. 모듈러와 마찬가지. 3D 프린팅 건축은 빠른 시공으로 현장 인력을 줄여 경쟁력은 올리면서 산업재해는 낮출 수 있습니다. 건설 과정에서 생기는 불필요한 부산물도 없어 지구 환경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유로운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은 3D 프린팅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요즘같이 환경 문제를 중요시하는 이런 현재의 어떤 상황에서는 건축 폐기물들을 없앨 수 있는 획기적인 공사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팅은 거푸집이 필요 없기 때문에 틀에 박힌 모양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건축물을 만드는 데도 최적화된 기술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은 단층집을 출력하는 정도의 수준. 아무래도 이제 3D 프린팅 구조물의 규모는 장비와 재료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지금 저희 연구단이 개발한 장비 같은 경우에는 약 30평형 규모, 즉 가로 10m, 세로 10m 정도의 구조물을 적층할 수가 있고요. 저희 높이는 3m까지 저희가 출력이 일단 가능한 거 합니다. 하지만 저희 장비가 레일 방식이기 때문에 레일을 더 연결시킨다고 하면 저희가 그보다 훨씬 더 큰 구조물을 출력할 수가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현재 제일 큰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수하게 배합된 시멘트를 한 겹 한 겹 쌓는 방식이라 튼튼한 벽체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잘 붙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 시멘트는 아니고 특수하게 배합이 된 시멘트입니다. 그래서 구조물이 작은 경우에는 그 다음 레이어 올라가는 데까지 시간이 적게 걸리기 때문에 좀 빨리 굳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화 속도를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그런 재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술로 주거용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먼데요. 3D 프린팅 기술, 장차 건설 산업에 새로운 물결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그럼 인간의 노동의 효율성은 훨씬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개발업자들은 그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울 겁니다. 계속해서 개발하려고 할 거라고 봐요.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그런 속도의 혁명이 생기면은 우리의 많은 주거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D 프린터 같은 기술, 그런 새로운 기술들을 적용을 하면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많은 사람들이 저렴하게 집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은 건축 기술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3D 프린팅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로봇도 건축 현장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집게 모양의 팔이 적층한 다음에 철근을 박는다든지 특정 철근을 커팅한다든지 아니면 물건을 조립한다든지 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3D 프린팅 로봇이라고 하는 거는 출발이고 그 앞단에 어떠한 기술 분야에 따라서 적층과 동시에 여러 가지 건축 시공에 필요한 것들을 부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거든요. 사람 대신 벽돌을 쌓고 원하는 모양에 맞춰 다듬는 것도 가능한데요. 돔과 같은 큰 건축물은 물론 사람 손으로는 구현할 수 없는 비정형의 건축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부분이 아니라 로봇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뭐 AR과 통합한다거나 그리고 드론으로 벽돌을 쌓는다거나 로봇을 활용한 건축은 이제 소위 말하면 골드러시 중이에요. 그래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연구들도 다양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로봇의 등판이 가져온 건설 방식의 변화, 현대 건축을 진화시키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건물 전면을 가득 채운 태양광 전지판. 당당히 모습을 드러내 존재를 과시하는데요. 건물의 정체성을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2017년에 저 건물을 설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그때만 해도 태양광 전지판은 옥상에 올라가야 되는 애물단지 중에 하나였어요. 남들이 보면 안 되는 거. 태양광 전지판은 봐서도 안 되고 볼 필요도 없는 것. 지 혼자 옥상에서 전기만 생산하면 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저는 에너지를 디자인하고 싶었어요. 사실 그동안의 건축에서는 디자인과 에너지 효율은 함께 할 수 없는 요소였는데요. 진보된 기술은 미와 실용성 사이 접점을 찾아냈습니다. 물론 효율도 떨어져요. 효율도 떨어지고 사실 저렇게 했다라고 해서 대단한 생산을 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디자인 따로, 건물 인면 디자인 따로, 에너지 따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에너지가 디자인의 어휘가 돼서 그 시사하는 바는 청정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구청의 어떤 의지를 저는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태양광을 최대한 받아내기 위해선 비스듬한 각이 필요한데요. 수직 건물에 붙어선 아무래도 불리하겠죠. 처음부터 각도와 고를 가지고 있는 건축물이라면 어떨까요? 전통 한옥 기와의 태양광 패널을 장착한 지붕입니다. 거기 옆에 오케이. 네, 거기다 박으면 돼요. 기와 자체가 곡면 구조라 햇볕을 받아들이기에 훨씬 수월합니다. 붙여가지고 간격을 맞추게. 기존의 태양광 패널들은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건물에 올리게 되면 미관을 많이 훼손하기 때문에 건축주분들이 많이 선호하지 않더라고요. 마감재면서 동시에 인테리어 효과까지 일거양득인데요. 설치 작업도 간단합니다. 배선을 연결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서로 간에 연결을 시켜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 걸음마 단계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유럽이라든가 이게 세계 각국에서도 지붕 마감재로 기와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기와들을 이런 제품은 마감재로 역할을 할 수 있고 에너지까지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이 있다면 소비자들도 많이 생각이 조금씩 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나아가서는 생산할 수 있는 건물. 좋은 건축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쁘고 화려한 건물만 가지고는 그 건물의 활용도라던가 아니면 그 지속성이 한계가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어떤 열 에너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외피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에너지가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막아주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지금까지 건축물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존재였는데요. 에너지를 쓰지 않는 건물이 되기 위해 필요한 건 외단열. 차양이 바깥에 있을 때 훨씬 효율적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건물이냐 적게 쓰는 건물이냐를 판단하면 그 건물의 외피, 그 건물의 옷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라고 보시면 돼요. 유리 옷을 입고 있느냐 아니면 에너지 절약형 옷을 입고 있느냐. 에너지 다소비 외투를 입고 있는 건축물들, 유리 건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새로 지어지는 건축물의 외피는 제로 에너지 기술을 중심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데요. 아주 두꺼운 옷을 입은 집, 패시브 하우스. 에너지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비결은 밀봉. 벽 전체를 이중으로 꽁꽁 싸매 열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바깥에 벽이 있고 안에 벽이 있고 요 사이에 다연체를 다 차게 돼요. 그럼 뭐가 다른 거냐면 요 부분, 특히 중요한 부분 요 부분인데요. 다연체를 다 차게 되면 전도되는 것이 다연체를 끊겨버려요. 그 열교를 끊는다고 하는데 밖에 차갑거나 더운 것들이 집 안으로 뭔가를 타고 들어올 때 그 타고 들어온 것들이 없죠. 단열 성능이 뛰어난 목재는 패시브 하우스와 찰떡궁합입니다.
단열재를 잘 쓰는 것이 오랫동안 문제도 없고 유지 관리도 편하고 그 성능도 좋은 집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건축에서 에너지는 건축물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수동적으로 차단하는 패시브, 능동적으로 생산하는 액티브. 이 두 가지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에너지 자립 마을. 외부 에너지의 도움 없이 실내에서 발생하는 열을 가두고 회수하는 방식으로 집안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실제 벽 두께를 제가 한번 재드릴게요. 벽 두께는 한 43cm 정도 나오거든요. 보시다시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멋이 아닌 내가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집. 자연광을 최대한 집안으로 들여놓습니다. 에너지를 적게 쓰는 게 목적 아닌가요? 어디서 생산하고 어떤 에너지가 됐든 간에 가장 적게 쓰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좋은 집이라는 것은 내 노후에 돈 안 들어가고 따뜻하게 살고 시원하게 살 수 있는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는 패시브 하우스인 동시에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 냉난방과 온수를 해결하는 액티브 하우스이기도 한데요. 결국 목표는 제로 에너지입니다. 충남 아산의 한 도서관. 공공건축물에도 패시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계절 쾌적한 공기와 온도는 책 읽기엔 더없이 좋은 환경입니다. 이 넓고 높은 건물에 냉난방과 조명, 공기 정화까지. 과연 어느 정도나 에너지 자립이 가능할까요? 삼중 유리로 돼 있어가지고 소음 면에서도 탁월하고요. 에너지 손실 면에서도 냉방, 난방 효율도 75%, 85% 정도 나와요. 지열이나 이제 태양광을 통해서 냉난방, 그다음에 전등의 전기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주변 도서관에 비해서는 저희 중앙도서관이 약 50% 정도는 에너지를 절감시키고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어요. 태양광과 지열을 통해 에너지를 집약해 전력을 생산하고 열 회수 환기 장치로 실내 공기를 정화하고 습기를 잡습니다. 화석 연료 대신 자체 생산된 전력을 사용하니 산소 농도를 높이는 나무 심기 효과가 따라옵니다. 패시브 공법은 습기에 약한 책을 보호하는 데도 탁월하죠. 하지만 아무리 뛰어나고 중요한 기술이라도 경제적이지 않다면 시도하기 힘든 법인데요. 최신 건축 기술을 사용하고도 공사비 상승폭은 낮췄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디자인이나 외관에 치중하기보다는 어떤 외피 면적을 줄이고요. 사용 자재 같은 거를 실용적인 그런 자재로 바꿨기 때문에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퍼센테이지로 이제 공사비 한 6에서 8% 정도 상승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는 입맛에 달콤한 건축만을 추구했는지 모릅니다. 지구 전체 에너지 절반을 사용하면서 말이죠. 그 결과 도시는 점점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기후위기입니다. 근대 이전에 뭐 우리나라 또는 뭐 다른 나라들의 도시들은 대부분 친환경 건축, 친환경 도시였어요. 건물을 지을 때 건축 재료 자체가
자연 재료였죠. 흙 또는 돌, 나무. 그런데 근대 이후에 인간의 기술이 발달한 뒤로 철골 구조라든지 또는 플라스틱이라든지 유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 되면서 건축도 환경이나 자연 생태를 깨트리는 쪽으로 많이 변했죠.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존의 가치를 부여하고 도시 환경을 살리기 위해 건축이 다시금 고민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도 살지만 미래 세대도 살 수 있는 그러한 주택이 바로 발전소 개념의 건축물이 돼야 된다는 건데, 내가 살면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내가 생산했을 때 정말 지속 가능한 건물이 되고요. 그렇게 생산하는 건물, 절약하는 건물이자 생산하는 건물을 만들었을 때 바로 나의 삶의 질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삶의 질도 건강해질 수 있거든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욕망. 인간만의 것은 아닙니다. 집도 마찬가지죠. 기술의 발전은 진화를 거듭하며 인간과 집의 수명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빠르고 편리한 것만이 전부라면 그 안에 건축을 위한 더도 덜도 없을 테죠. 기술의 온기를 더할 때 건축은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Not that I want you not to say